어르신들, 요즘 뉴스 보시면 참 분통 터질 때 많으시죠? 평생 일만 하신 분들 속여서 돈 빼돌리고 서류 조작해 노인복지재단까지 해먹는 놈들. 그런 놈들 잡아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그런 놈들을 직접 손으로 무너뜨린 한 여자의 실화입니다. 그녀, 이름은 이세린. 회사에서는 꽃뱀이라고 불렸습니다. 남자 임원들과만 웃는다고, 윗사람들한테만 잘 보인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속엔 화장품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자 명단이 들어 있었다는 거요. 그녀가 출근하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밤 강남의 골목. 조폭 5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죽고 싶은 거야? 이뻐서 오늘 밤새 놀아주고 싶은데 까부네.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건 어르신들의 피땀이에요. 당신들 지금 부모님들 돈을 털고 있다는 거 알아요? 첫 번째 조폭의 팔이 꺾였고 두 번째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1.7초. 바닥엔 707 마크가 새겨진 열쇠고리 하나가 대굴 굴렀습니다. 뭐야 특전사? 조폭 두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전직 특전사 여군. 지금은 국가가 아닌 국민을 위해 싸우는 여전사였습니다. 조직의 서류 조작을 밝혀내고 어르신들의 전 재산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꽃뱀이란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잠입한 겁니다. 그녀는 쓰러진 조폭들 사이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훔친 건 돈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존엄이에요. 어르신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액션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분노를 대신 풀어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과연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꽃뱀으로 오해받던 한 여자의 국대급 이중생활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 전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곳 어디신가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구체적으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놈들 진짜 사라져야 한다는 마음 함께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월요일 오전 9시 하늘물산 17층 마케팅팀 사무실에는 커피 향기와 함께 월요병이 가득했습니다. 이세린 대리는 오늘도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 출시될 신제품 기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그 시선에는 호감보다는 경계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린 씨, 주말에 또 어디 다녀왔어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김 과장의 질문에 이세린은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드라마 정주행하느라 밤샜네요.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주말 이세린은 서울 외곽의 한 창고에서 흑룡파 조직원들을 미행했고 그들이 새마을 금고 지점장과 비밀 거래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서민들의 소중한 저축을 지키는 곳이었고 그곳이 조폭들의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세린의 분노는 끌어올랐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서민들 돈까지 건드리네. 이세린은 속으로 욕을 삼켰습니다. 특전사 시절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국민 보호였습니다. 그녀에게 국민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특전사를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그녀의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이세린은 회의실에서 신제품 마케팅 전략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의 내용보다
어젯밤 확보한 흑룡파의 거래 내역이 더 선명했습니다. 흑룡파는 단순한 조폭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외 검은동과 연결되어 있었고, 최근에는 한울물산이 개발 중인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린 씨, 의견 좀 주시겠어요? 팀장의 질문에 이세린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마케팅 전략을 설명했고, 동료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이세린의 핸드폰에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미행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오늘 밤 10시 성수동 폐공장으로 와라. 안 오면 내 아버지가 위험해진다. 이세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전직 특전사였던 아버지는 5년 전 명예롭지 못한 방식으로 군을 떠났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세린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특전사에 입대했고 임무 수행 중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서들은 모두 흑룡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자식들이 이제 아버지까지 건드리네. 이세린은 문자를 지우고 평온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 밤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수동 폐공장은 흑룡파의 거점 중 하나였고 그곳에는 최소 10명 이상의 조직원이 상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무모했지만 이세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퇴근 후 이세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남의 한 헬스클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겉으로는 평범한 헬스클럽이었지만 지하 2층에는 전직 특전사들이 운영하는 비밀 훈련장이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그곳에서 1시간 동안 몸을 풀었고 특수 제작된 장비들을 챙겼습니다. 수면 가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기에 그녀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특수 향수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면 경비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살상은 피해야 해. 이세린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악당들을 제압하되 생명을 빼앗지는 않는다. 특전사 시절 그녀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최소한의 폭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었고 그 원칙은 지금도 유효했습니다. 밤 9시 30분 이세린은 성수동 폐공장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머리는 단단히 묶어 올렸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은 지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공장 외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침투했고 내부에는 예상대로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린 씨, 드디어 오셨네요. 철웅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는 이세린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고 주변 조직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철웅에게 다가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철웅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아, 그 늙은이 말이야?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근데 내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말이지. 이세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철웅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철웅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내가 일하는 한울물산, 거기서 개발 중인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 그럼 내 아버지도 살리고 너도 살려줄게. 이세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였고
그것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명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아버지를 먼저 보여주십시오. 철웅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구석에서 한 남자를 끌고 왔고 그 남자는 이세린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가득했고 팔에는 결박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세린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특전사는 절대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다시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고 입모양으로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린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동시에 국가 기밀을 지키는 방법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료는 회사 서버실에 있습니다. 내일 밤까지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철웅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어떡하지? 이세린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GPS 추적 앱을 설치하십시오. 제가 어디로 가든 당신들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철웅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직원 한 명이 이세린의 핸드폰에 앱을 설치했고 이세린은 공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철웅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밤 10시까지 안 가져오면 내 아버지는 죽는다는 거 잊지 마. 이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장을 벗어나자마자 헬스클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전직 특전사 동기인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현재 국가정보원 사이버 안보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세린의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세린아, 이거 위험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이세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나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있어. 그리고 나는 특전사였어. 특전사는 절대 국민을 버리지 않아.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내 핸드폰 GPS를 역추적해서 놈들 위치를 파악할게. 그리고 하늘물산 서버실 보안 시스템도 내가 해킹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세린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밤 작전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버실에 침투해서 자료를 복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가짜 자료에 함정 코드를 심어 놓는 것. 그리고 그 자료가 흑룡파를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순간 함정 코드가 작동하여 모든 관련자들의 위치와 신원이 자동으로 국정원에 전송되는 것. 완벽한 계획이야. 아빠도 구하고 나라도 지킨다. 이세린은 혼자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은 몰랐습니다. 이세린은 그 그림자 중 하나였고 내일 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과연 이세린은 아버지를 구하고 국가 기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철웅과 흑룡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거대 세력은 누구일까요? 화요일 오전 이세린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동료들은 그녀가 밤샘 작업을 했거나 또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세린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린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신입사원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세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세리는 오늘 하루 종일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낯선 남자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세리는 특전사 시절 미행 탐지 훈련을 받았기에 그 미묘한 시선들을 모두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흑룡파가 아니야. 이건 더 전문적이야. 이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울물산 감사팀 소속 비밀요원 강민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세린을 미행해 왔고, 그녀가 밤마다 수상한 장소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세린을 산업 스파이로 의심했고, 그녀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이세린은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고, 스마트폰으로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고, 그 남자는 이세린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세린은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고,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박상철. 그 남자는 이세린의 특전사 동기였고,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전우였습니다. 박상철은 3년 전 제대 후 민간 경호업체에 취직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이세린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철이 그녀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세린아. 박상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이세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상철 오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박상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어. 산업 스파이가 되다니, 이세린. 넌 정말 변했구나. 이세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상철은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매우 깊어 보였습니다. 이세린은 설명하려 했지만 박상철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내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뭘 하려는지도. 이세린은 침묵했습니다. 박상철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놈들, 흑룡파 맞지? 그 개자식들이 내게 얼마 줬길래 배신했어? 아니면 협박당한 거야? 이세리는 박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내가 배신자로 보여요? 박상철은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야?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나라를 지키는 거야? 웃기지 마. 넌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거야. 이세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상철의 오해를 풀어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걸려 있었고 작전이 노출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리는 깊은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오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박상철은 이세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린아, 내가 지금 뭘 하든 난 막을 거야. 넌 내 전우였어. 그래서 더 막아야 해. 이세린은 박상철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특전사는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고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를 구하는 게 우선일까?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일까? 이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둘 다 지킬 수 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민수의 도움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다시 결심을 굳혔고 퇴근 시간까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밤 8시 이세리는 회사에 남아 야근하는 척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자 그녀는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놓았기에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서버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버실은 차갑고 어두웠고 수십 대의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이세리는 반도체 핵심 기술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찾았고 USB를 꽂아 자료 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사 진행률이 50%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세리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겼고 문 앞에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나 나와. 난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 이세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박상철이 어떻게 그녀를 따라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세리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박상철과 마주했습니다. 박상철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상철 오빠, 총까지 들이대요? 박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위협용이야. 난 너한테 총 쏠 생각 없어. 하지만 내가 그 자료를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이세리는 박상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난 지금 나라를 지키려는 거예요. 저 자료는 가짜예요. 진짜 자료가 아니라 함정이 깔린 가짜 자료라고요. 박상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서버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 발소리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박상철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고 이세린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지금 저 사람들은 흑룡파예요. 우리 둘 다 위험해요. 박상철은 고민하다가 이세린에게 총을 내려놓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박상철과 함께 서버실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철웅과 그의 부하 3명이 들어왔습니다. 철웅은 서버실을 둘러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이세린 씨, 어디 숨었어요? 나와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세린은 숨을 참았습니다. 철웅은 서버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고 이세린이 꽂아둔 USB를 발견했습니다. 철웅은 USB를 뽑아들고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게 그 자료구만. 고맙네요, 세린 씨. 덕분에 우리 대박 났어요. 철웅과 부하들은 서버실을 나갔고 이세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박상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린아, 정말 저게 가짜 자료야?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가 만든 가짜 자료예요. 저 자료를 열면 자동으로 위치 추적 코드가 작동해서 흑룡파와 그 배후 세력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린아, 난 내가 정말 배신했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이세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내 아버지를 구해야 해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이세린은 핸드폰을 꺼내
GPS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흑룡파는 성수동 폐공장에서 아버지를 감금하고 있었고 철웅은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세리는 박상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둘은 함께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상철은 이세린에게 물었습니다. 세린아, 내 아버지. 그분 정말 억울하게 군을 떠나신 거야?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5년 전 모 정치인의 비리를 폭로하려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나셨어요. 그 정치인이 바로 흑룡파와 연결된 나쁜 놈이고요. 박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 이름이 뭔데? 이세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박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준은 국방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뒤에는 재벌과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세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난 아버지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김태준과 흑룡파를 모두 무너뜨릴 거예요. 박상철은 이세린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조심해. 김태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놈이야. 성수동 폐공장에 도착하자 이세린과 박상철은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텅 빈 공장이었습니다. 철웅과 부하들, 그리고 이세린의 아버지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혈흔이 남아 있었고 벽에는 총탄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세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상철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여기서 싸움이 있었어. 하지만 시체는 없어.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거야. 이세린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지하 3층. 자정까지 혼자 와라. 안 오면 내 아버지는 죽는다. 이세린은 종이를 주먹에 쥐었습니다. 김태준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이제 싸움은 단순한 조폭과의 대결이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박상철은 이세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혼자 가지 마. 우리 함께 가자. 이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건 내 싸움이에요. 오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박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린아, 우린 전우야. 전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아. 이세린은 박상철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이세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둘은 함께 국회의사당으로 향했고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세린은 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정 5분 전 이세린과 박상철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삼엄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박상철에게 신호를 보냈고 둘은 경비원의 시선을 피해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미리 해킹해 놓은 경로를 따라 그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지하 3층. 여기가 김태준의 아지트인가? 박상철이 속삭였습니다.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고 국회의원들의 비밀 회의실과 보안 자료실이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세린은 복도를 따라 걸었고 끝에 있는 철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철문에는 전자식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세리는 민수가 보내준 해킹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B-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있었고 그 테이블 주변에는 10여 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철웅이었고 맨 앞자리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김태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는 의자에 묶인 이세린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세린은 아버지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박상철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세린아, 함정이야. 조심해. 김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그는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역시 이세린 대리.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는군요. 특전사 출신답게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이세린은 김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놓아주세요. 제가 원하시는 자료는 이미 드렸잖아요. 김태준은 피식 웃었습니다. 자료? 아, 그 USB 말인가요? 세린 씨, 저를 바보로 아세요? 그게 가짜라는 거 벌써 확인했어요. 이세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김태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수라는 친구 참 똑똑하더군요. 함정 코드를 심어놓다니. 하지만 우리 쪽에도 해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커가 코드를 역추적해서 민수의 위치를 찾아냈죠. 이세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수를, 당신들이 민수를 잡았어요? 김태준은 손짓을 했고 부하 한 명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는 민수가 묶인 채 어두운 방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린아,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박상철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진정시켰습니다. 김태준은 노트북을 닫고는 이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린 씨, 이제 선택하세요. 진짜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아버지와 친구 둘 다 죽는 걸 지켜보시든지. 이세린은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자료뿐인가요? 그 자료를 해외로 팔아서 돈을 벌려는 거겠죠? 김태준은 비웃었습니다. 돈? 세린 씨, 전 이미 돈은 충분해요. 제가 원하는 건 권력이에요. 그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팔면 저는 거대한 국제 조직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정치판은 제 손아귀에 들어오죠. 이세린은 김태준의 야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였습니다. 이세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죠. 하지만 제 아버지와 민수를 먼저 풀어주세요. 김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자료를 먼저 주세요. 그럼 그들을 풀어줄게요. 이세린은 박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세린에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세린은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그 USB에는 진짜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민수에게 미리 부탁해서 백업 자료를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열면 10분 후에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동시에 국정원에 경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세린은 USB를 김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김태준은 USB를 받아들고는 부하에게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하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자 화면에는 복잡한 기술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게 진짜네요. 세린 씨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손짓을 했고 부하들이 이세린의 아버지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이세린에게 다가왔고 이세린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세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린아,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세린은 아버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이세린의 말과 달리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은 일제히 총을 꺼내 이세린과 박상철 그리고 아버지를 겨냥했습니다. 이세린은 긴장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김태준, 약속 어기는 거예요? 김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약속? 세린 씨, 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은 약속 따위 안 지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세린은 김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니. 이 나라가 참 한심하네요. 김태준은 비웃었습니다. 한심? 세린 씨, 이 나라는 원래 한심해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김태준은 철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웅은 총을 들어 이세린의 아버지를 겨냥했습니다. 그 순간 이세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움직였고 그녀는 철웅의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박상철도 움직여 가장 가까운 부하 2명을 제압했습니다. 특전사놈들,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세린은 특전사 시절 배운 근접 격투술로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고 박상철도 능숙하게 적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이세린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세린아, 박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이세린은 통증을 참으며 계속 싸웠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국정원 요원들이었고 민수가 미리 신호를 보내둔 백업팀이었습니다. 총 내려놓으세요.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김태준과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총을 내려놓았고 이세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김태준은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국정원? 웃기지 마세요. 전 국회의원이에요. 면책특권이 있다고요. 국정원 팀장은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면책특권? 김태준 의원, 당신은 지금 국가기밀 유출과 반역죄로 체포됩니다. 면책특권 따위 소용없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김태준과 철웅, 그리고 모든 부하들을 체포했고 이세린은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박상철이 이세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어깨 괜찮아? 이세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세린의 몸은 휘청거렸고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박상철은 이세린을 안아 올렸고 국정원 요원들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이세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린아,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이세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과연 이세리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김태준이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숨어 있을까요? 사흘 후 이세리는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특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옆 침대에는 박상철이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 소리에 박상철이 눈을 떴고 그는 이세린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아, 깼구나. 정말 걱정했어. 이세린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아빠는요? 그리고 민수는? 박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괜찮아. 내 아버지는 옆 병실에서 쉬고 계시고 민수도 국정원 보호 아래 안전해. 그리고 김태준은 구속됐어. 흑룡파도 전부 체포됐고 이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박상철은 그녀의 표정을 읽고 물었습니다. 세리나,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이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김태준이 끝이 아닐 거예요. 그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을 거예요. 박상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리나, 내 말이 맞아. 국정원에서도 조사 중인데 김태준은 단순한 말단이었어. 그 위에 거대한 국제 조직이 있고 그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산업 기밀을 빼돌리고 있대. 이세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 이긴 게 아니네요. 박상철은 이세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세린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이제 국정원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넌 쉬어. 그러나 이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난 쉴 수 없어요. 특전사는 임무가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는 이세린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세린 대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 정민호입니다. 이세린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는 박상철에게 잠시 나가줄 것을 요청했고 박상철은 망설이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민호는 의자에 앉아 이세린과 마주했습니다. 세린 대리님,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국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준을 체포한 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이세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를 구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린 대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세린은 놀란 표정으로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민호는 파일을 이세린에게 건넸습니다. 파일 안에는 여러 인물들의 사진과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았고 그중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은 김태준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였고 그의 이름은 최진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수, 한국 최대 재벌 진양그룹 회장입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범죄조직 블랙드래곤의 한국 지부 총책입니다. 김태준은 그의 부하였고 흑룡파도 그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이세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양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하나였고 최진수는 언론에서 한국의 자랑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최진수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묘하게 증거를 숨겼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김태준을 잡으면서 최진수와 연결된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리는 파일을 다시 보았습니다. 최진수는 블랙 드래곤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산업 기밀을 빼돌렸고 그 기밀들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세린의 아버지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최진수 때문에 군을 떠나신 건가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당신의 아버지는 특전사 작전 중 블랙 드래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최진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당신 아버지를 누명 씌웠고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세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났고 그 이후로 평생을 명예회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세린은 눈물을 닦으며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민호는 이세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린 대리님, 우리는 최진수를 잡기 위해 내부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세린은 정민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진수를 잡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녀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진수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민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린 대리님. 당신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민호는 파일을 챙겨 병실을 나갔고 이세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세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최진수, 당신도 곧 끝장날 거예요. 며칠 후 이세리는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울물산에 출근했고 동료들은 그녀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국정원의 작전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정민호는 이세린에게 최진수의 비서로 위장 취업할 것을 제안했고 이세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이세린은 진양그룹 회장실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준비했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최진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최진수는 이세린의 아름다운 외모와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이세린 비서,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최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린은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진수의 일정표가 들려 있었고 그 일정표에는 의심스러운 만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그 정보들을 국정원에 전달했고 작전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린은 몰랐습니다. 최진수가 이미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세린을 시험하기 위해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세린은 최진수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최진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세린이 진양그룹 회장 비서로 근무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고 최진수의 모든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완벽한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최진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국정원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최진수가 만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그분과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세린이 최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최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알겠네. 그분이 오시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게. 이세린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이세린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라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최진수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장실 문을 완전히 잠그고 CCTV도 끄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세린은 그 미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후 3시 회장실 앞에 한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남자는 60대 중반으로 보였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가득했고 그는 이세린을 힐끗 쳐다보며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세린은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고 나중에 국정원에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이세린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방음이 잘 되어 있었지만 이세린은 특전사 시절 배운 청음 기술을 사용해 대화 내용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최진수와 그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장관님, 다음 달 국방 예산안이 통과되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최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세린은 긴장했습니다. 장관이라는 호칭은 정부 고위직을 의미했고 그것은 최진수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예산안을 조정해서 당신네 회사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 대신 약속한 금액은 정확히 입금해야 하네. 그 남자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세린은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대화는 최진수와 정부 고위직 간의 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장관님, 걱정 마십시오. 약속한 50억 원은 이미 비자금 계좌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입금될 겁니다. 이세린은 숨을 죽이며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이세린은 재빨리 자리를 피해 복사기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다가온 사람은 진양그룹 비서실장 김영호였고 그는 이세린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서 뭐하고 있나? 이세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실장님. 회장님께서 필요하신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는 이세린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장님 미팅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게. 이세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가 지나간 후 이세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김영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세린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1시간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엘리베이터를 탔고 이세린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진수가 이세린을 회장실로 불렀고 그녀는 긴장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비서, 오늘 미팅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되네. 알겠나? 최진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세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저는 비밀을 지킬 줄 압니다.
최진수는 이세린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비서, 자네는 정말 똑똑하고 아름답네. 내가 자네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네. 이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나 이세린의 머릿속에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수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고 그는 이세린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세린은 국정원 안가에서 정민호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늘 녹음한 파일을 정민호에게 전달했고 정민호는 파일을 듣고 나서 감탄했습니다. 세린 대리 대단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 장관은 현직 국방부 차관 이동철입니다. 우리는 그가 최진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저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김영호가 오늘 저를 수상하게 쳐다봤어요. 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수, 한국 최대 재벌 진양그룹 회장입니다.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지만 실제로는 국제범죄 조직 블랙드래곤의 한국 지부 총책입니다. 김태주는 그의 부하였고 흑룡파도 그의 지시로 움직였습니다. 이세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양그룹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하나였고 최진수는 언론에서 한국의 자랑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범죄 조직의 보스라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5년 전부터 최진수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묘하게 증거를 숨겼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김태준을 잡으면서 최진수와 연결된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린은 파일을 다시 보았습니다. 최진수는 블랙드래곤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서 산업기밀을 빼돌렸고 그 기밀들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세린의 아버지도 그 희생자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최진수 때문에 군을 떠나신 건가요?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당신의 아버지는 특전사 작전 중 블랙드래곤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최진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당신 아버지를 누명 씌웠고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세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났고 그 이후로 평생을 명예회복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세린은 눈물을 닦으며 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민호는 이세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세린 대리님, 우리는 최진수를 잡기 위해 내부 침투 작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세린은 정민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진수를 잡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녀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진수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민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린 대리님. 당신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민호는 파일을 챙겨 병실을 나갔고 이세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세린은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최진수, 당신도 곧 끝장날 거예요.
며칠 후 이세리는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울물산에 출근했고 동료들은 그녀가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국정원의 작전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정민호는 이세린에게 최진수의 비서로 위장 취업할 것을 제안했고 이세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이세린은 진양그룹 회장실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준비했고 국정원의 도움으로 최진수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최진수는 이세린의 아름다운 외모와 능력에 감탄했고 그녀를 자신의 개인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이세린 비서, 당신은 정말 훌륭하군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최진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에는 냉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세린은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진수의 일정표가 들려 있었고 그 일정표에는 의심스러운 만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그 정보들을 국정원에 전달했고 작전은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린은 몰랐습니다. 최진수가 이미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이세린을 시험하기 위해 위험한 함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과연 이세린은 최진수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최진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최진수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이세린은 다시 한울물산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이세린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평온해 보였지만 이세린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최진수는 구속되었지만 블랙드래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세린을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는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처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 했지만 팀장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이었고 동료들은 이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린 씨, 오늘은 진짜 푹 쉬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신입사원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걱정 마세요. 이세린은 술을 조금씩 마셨지만 정신은 항상 또렷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회식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밤 10시경 회식이 끝났습니다. 동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세린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서초동으로 가주세요. 이세린이 말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가 한강을 지나갈 때 이세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기사가 가는 방향이 서초동이 아니라 강 반대편이었습니다. 기사님, 길을 잘못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세린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린은 긴장했고 그녀는 재빨리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세린은 뒷좌석에서 빠져나가려 했지만 갑자기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면가스? 이세린은 숨을 참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본 것은 기사의 냉소 띈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세린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웠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은 낡은 창고 같았고 창문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깨어났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세리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세린이 재갈을 벗어던지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다는 거지. 이세린은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블랙 드래곤이 보낸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하네. 맞아. 블랙 드래곤은 내가 최진수를 잡은 걸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날 보내서 너를 처리하라고 했지. 이세리는 묶인 손을 풀려고 애썼지만 밧줄은 너무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이세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한 방이면 끝이야. 남자가 권총을 이세린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이세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창고 문을 바라보았고 이세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특전사 시절 배운 탈출 기술을 사용해 밧줄을 풀었고 순식간에 남자에게 돌진했습니다. 뭐야?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세린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권총을 떨어뜨렸고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남자는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이세린은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이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누운 채 이세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년. 특전사 출신 맞네. 그 순간 창고 문이 부서지며 국정원 특수부대가 돌입했습니다. 정민호 국장도 함께 있었고 그는 이세린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린 대리, 괜찮습니까?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남자를 체포했고 이세린은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날이 밝아 있었고 이세린은 자신이 밤새 의식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호는 이세린에게 담요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세린 대리,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국장님. 이건 제 선택이었어요. 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린 대리, 블랙 드래곤은 이제 당신을 제일 제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안전가옥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블랙 드래곤을 끝장내기 전까지는. 정민호는 이세린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세린의 주변에는 항상 국정원 요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했지만 이세린은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민호는 이세린을 국정원 본부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70대로 보였고 흰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이세린이 물었습니다. 정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블랙 드래곤의 실제 보스입니다. 이름은 빅터 장. 중국계 미국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산업 기밀을 빼돌리고 무기 밀매, 마약 밀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리는 빅터 장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잡을 건가요? 정민호는 또 다른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 사진에는 화려한 파티 장면이 있었고 많은 부유층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경제포럼이 열립니다. 빅터 장이 그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를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민호는 이세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린 대리, 당신은 그 포럼에 참석해서 빅터 장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세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세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블랙 드래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세린을 제거하기 위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독극물의 냄새였습니다. 이세린은 재빨리 숨을 참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순간 멈춰 섰습니다. 물컵에서도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독. 누군가 내 집에 독을 뿌렸어. 이세린은 즉시 집을 나와 국정원에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국정원 요원들이 도착해 집을 조사했고 그들은 이세린의 음식과 물에 치명적인 독극물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린 대리, 이 독극물은 VX 가스의 변종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마셨다면 10분 안에 사망했을 겁니다. 국정원 요원의 말에 이세린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블랙 드래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빅터 장을 당장 잡아야 해요. 이세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일주일 후 국제경제포럼에서 빅터 장을 체포하겠습니다. 이세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세린은 빅터 장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 위험한 임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에서는 아시아 경제 발전 포럼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기업인, 정치인, 학자들이 참석했고 언론도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었고 겉으로는 평화롭고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국정원의 치밀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포럼장에 입장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손에는 작은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우아한 상류층 여성이었지만 클러치백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와 비상신호 발신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포럼장을 천천히 걸으며 빅터 장을 찾았습니다. 저기, 이세린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빅터 장은 포럼장 중앙에서 여러 사업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경호원 4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날카롭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빅터 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빅터 장 근처에 서서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빅터 장 회장님이신가요? 제가 회장님의 사업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이세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빅터 장은 이세린을 보자마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세린입니다. 한울물산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빅터 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세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진수를 체포한 여자, 그리고 블랙 드래곤이 제거하려 했던 여자. 빅터 장은 이세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이세린. 그 유명한 이세린 대리로군요. 당신이 최진수를 체포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세린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최진수는 범죄자였으니까요. 빅터 장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범죄자? 이 대리님, 이 세상에 범죄자와 정의로운 사람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최진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죠. 이세리는 빅터 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최진수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빅터 장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이세리는 빅터 장의 냉혹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도구처럼 취급했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인간이었습니다. 이세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클러치백 안의 비상신호 발신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포럼장의 조명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고 경호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포럼장 입구에는 정민호 국장과 국정원 특수부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권총을 꺼내 빅터 장과 그의 경호원들을 겨냥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국가정보원입니다. 정민호의 목소리가 포럼장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고 빅터 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국가정보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는 정당한 사업가입니다. 정민호는 냉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사업가? 빅터 장, 당신은 국제범죄 조직 블랙 드래곤의 보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산업기밀 유출, 무기 밀매,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빅터 장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체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정민호는 이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세린은 클러치백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녹음기에는 방금 전 빅터 장과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빅터 장이 최진수와의 관계를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습니다. 최진수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하지만 이제 그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빅터 장의 목소리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 언론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빅터 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장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이세린을 노려보았습니다. 2년. 나를 함정에 빠뜨렸군. 이세린은 빅터 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건드린 건 돈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미래였어요.
그리고 특전사는 절대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빅터장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세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포위되어 있었고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빅터장에게 수갑을 채웠고 그의 경호원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빅터장, 당신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민호의 선언에 포럼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빅터장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언론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했습니다. 이세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녀는 자신이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세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빅터장을 잡았지만 블랙 드래곤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은 새로운 보스를 세울 것이고 다시 한국을 노릴 것입니다. 이세린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럼장을 나서는 이세린의 뒤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스, 빅터장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플랜 B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세린을 향해 냉소를 띄었습니다. 이세린, 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과연 블랙 드래곤의 플랜 B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세린은 그들의 새로운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빅터장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빅터장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고 그의 범죄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빅터장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빅터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이세린은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빅터장을 바라보았고 빅터장도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세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증언했고 빅터장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빅터장은 대한민국의 산업 기밀을 빼돌려 해외에 팔았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매국노입니다. 이세린의 증언에 방청객들은 박수를 쳤고 빅터장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세린은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정말 잘했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이세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의 명예도 회복됐어요. 군에서 아빠의 누명을 벗겨줬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부는 이세린의 아버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그의 불명예 전역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명예로운 전직 특전사로 인정받았고 국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아빠,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세린의 말에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린아, 아빠는 내가 더 걱정된다. 넌 아직도 위험한 일을 하고 있잖니. 이세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는 특전사예요. 특전사는 국민을 지키는 게 임무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임무를 계속할 거예요. 아버지는 이세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아빠는 너를 잃을 수 없어.
이세리는 아버지와 함께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많은 기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세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고 그녀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나라를 사랑하는 평범한 국민이고 특전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세린의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세린은 한울물산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세린이 국가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고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린 씨, 진짜 대단해요. 저도 세린 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신입사원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세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 씨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회식은 즐겁게 진행되었고 이세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식이 끝날 무렵 이세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세린 대리. 당신은 빅터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마이너스 블랙 드래곤. 이세린은 문자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블랙 드래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은 이세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린은 문자를 지우고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기념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국밥 한 그릇씩 시원하게 대접하겠습니다. 동료들은 환호했고 그들은 함께 근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국밥집은 서민들로 가득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세리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이 평범한 일상, 이 따뜻한 순간들. 식사를 마친 후 이세리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는 편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 편지들은 사채빚에서 해방된 서민들, 흑룡파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특전사 전우들이 보낸 감사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이세린 대리님, 당신 덕분에 저는 빚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린아, 넌 우리 특전사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 대리님, 당신은 진짜 영웅입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이세리는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한 일들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지킨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리는 편지들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특전사야. 그리고 특전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블랙 드래곤이 다시 온다면 나는 다시 한번 싸울 거야. 그날 밤 이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은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세리는 그 삶들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비밀 장소에서는 어둠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빅터장이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블랙 드래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린, 그 여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보스, 이세린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녀는 특전사 출신이고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보스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녀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녀의 약점을 찾아서 그녀를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고 보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사 여러분,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보스의 선언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실에는 보스 혼자 남았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세린, 우리의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6개월 후 이세린은 다시 하늘물산 마케팅팀에서 평범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고 평범한 회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는 여전히 707마크가 새겨진 열쇠고리가 있었고 그녀의 핸드폰에는 국정원 비상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이세린은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세린아, 요즘은 어떠니? 일은 잘 되고 있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세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요즘은 정말 평온해요. 특별한 일도 없고요. 아버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행이다. 넌 이제 평범하게 살아야 해. 그러나 이세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블랙 드래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이세린은 다시 한번 특전사가 되어 싸울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세린은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고 이세린은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세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남자는 정민호 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여기에? 정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린 대리, 블랙 드래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세린은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다시 부르신 건가요?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작전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세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선택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시작하나요? 정민호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세린 대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이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성, 특전사 이세린,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세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세린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쟁터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특전사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점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1점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